모범생. 창피한데. 좀. 네. 하는 게 아니라서. 내가 초대를 했구나. 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재고요. 어, 저희 연구실에서 방학마다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를 할 거고요. 수요일, 목요일을 매주로 진행을 할 거고, 뭐 휴일이 있으면은 저도 쉽니다. 그래서 휴일이 있으면 진행하지 않으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수요일에는 딥러닝과 방학습을 진행을 할 거고, 목요일에는 어, 수학, 통계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연구실 친구들도 있고,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한데, 제 수업 들은 친구들 중에 딥러닝의 통계적 기초 혹은 뭐 옵소스 AI 응용 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내용이 많이 겹친다기보다 그냥 그거예요. 그 강의자를 그대로 가져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미 들었는데 들을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러 명의 사이버 대학원생 대학생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 합류하시면 됩니다. 녹화를 해서 올릴 거고요. 근데 이게 정규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약간 어, 다음 주가 되기 전에 무조건 올려야지 이런 모티베이션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올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거 양해해 주세요. 어,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마스크를 쓰긴 했는데 아까 미팅할 때 마스크를 안 썼음 까먹었어요. 미안해요. 아무튼 감기에 걸려가지고 조금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양해 바라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딥러닝과 강학습 할 거고 그 목요일에는 수학을 하게 될 거고요. 두 개가 다 끝나면은 제 목표는 수학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수학을 빨리 끝내는 건데 어쨌든 어느 게 먼저 끝날지 모르겠지만 빨리 끝나면은 연구실 기술 교육이라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좀 쓰고 있는 툴들에 대해서 좀 가르치는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그것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소개 노트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대충 적어놓고 저도 막 생각날 때마다 업데이트 하는 거라서 네,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뭐 나중에 궁금한 거 생기시면 물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다 됐나? 다 된 것 같아요. 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머신러닝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끝난 다음에는 딥러닝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딥러닝 아키텍처들이 있어요. MLP라던가 CNN이라던가 RNN이라고 하는 딥러닝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간단하게는 그거를 이제 파이토치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되는데 그 파이토치의 문법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강화학습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실이 뭐 예전에는 그 딥러닝도 되게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강화학습에 좀 중점을 두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제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강화학습을 그 다음에 배우게 될 거니까
강학습부터 참가하시는 학생들도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가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기계학습 간단하게 배우고 딥러닝, MLP, CNN, RNN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파이토치로 이런 것들 코딩하는 방법, 그리고 강화학습과 심층 강화학습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머신러닝과 딥러닝 쪽부터 설명을 하면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우리가 배운 분들도 있겠지만은, 배운 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멈칫멈칫해요. 여러분들한테 또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 이미 알고 있는 농담을 한 번 더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그래서 멈칫하는데, 아무튼 그냥 하겠습니다.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인공신경망을 써가지고 더 딥하게 학습하냐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학습하냐 요거의 차이밖에 없고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포함 관계에 들어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대주제 안에 딥러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이렇게 있으면은 머신러닝이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머신러닝의 세부 토픽이 딥러닝이 되는 거죠. 이 머신러닝이 그러면은 비교되는 대상은 딥러닝이 아니라 사실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비교가 돼야 됩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의 차이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 줘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은 우리가 만든 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주고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준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면은 그 데이터를 이 프로그램이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워드 프로세서나 뭐 한글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가지고 뭔가 타이핑을 하면은 그거를 화면에 보여준다. 그런 것들은 기계학습, 뭐 머신러닝 이런 걸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머신러닝은 뭐냐?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고요.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랑 디자이어드 아웃풋,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넣어주면은 이 모델이 알아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모델이 학습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프로그램은 내가 어떻게 직접 짜준 게 아니에요. 입력값과 그거에 대한 출력값이 어떻게 될 거다. 강아지 사진을 넣으면은 이 사진은 강아지다라고 알아맞히도록 이미지, 강아지라고 하는 사진과 강아지라고 하는 정답 레이블 이렇게 두 개를 줘서 우리가 모델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학습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알아맞힐 수 있도록 새로운 이미지, 뭐 강아지 사진을 내가 요크셔 테리어를 100장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말티즈 사진이 들어와도 말티즈 사진을 보고서 강아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프로그램이 알아서 강아지다라고 하는 걸 알아맞힐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머신러닝의 차이점, 머신러닝과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의 차이점입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줄 때 짜여진 프로그램을 넣어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출력값을 만들어내도록 만드는 반면에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력 데이터랑 원하는 출력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이 녀석이 학습하는 대상은 프로그램 자체를 학습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학습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출력값을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어주냐, 직접 짜서 넣어주냐, 학습의 대상이 되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절차 구성 요소를 보면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트레이닝 페이즈, 두 번째는 테스트 페이즈라고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사진을 받아서 남자다, 여자다, 이거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의 사진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트레이닝 페이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냐? 트레이닝 데이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 사진은 남자고, 이 사진은 여자고, 이 사진은 남자고, 이 사진은 여자고,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학습을 시키고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나면은 그 모델을 이용해서 테스트 페이즈, 이때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당국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가가지고 데이터를 모아다가 그 친구들의 얼굴 사진을 다 찍어서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사진들을 다 구분해서 모델 학습시켰어요. 근데 테스트 페이지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여기 근처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붙여 있는 다른 고등학교 가서 거기 있는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테스트 해보는 거죠. 말 그대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100% 모든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다양성도 우리가 80억 인구의 사진 얼굴들을 다 찍어봐도 그게 데이터 전체가 아니에요.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은 또 얼굴이 달라질 수 있고 자라면서 뭐 영양 상태에 따라 가지고 얼굴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뭐, 뭐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얼굴의 형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얻는 거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냐?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능한 한 많이 얻어서 넣어준 다음에 테스트, 실제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학습에 쓰이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학습에 들어오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내보내는지 요거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단계랑 실제 사용하는 단계, 평가 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머신러닝에는 크게 세 종류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리버스 러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부릅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을 주로 볼 거고요.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주로 딥러닝에서 뭐 메인 토픽으로 다뤄지는 어떤 분야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즈 러닝 할 수 있으면 언슈퍼바이즈 러닝도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 토픽으로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이 사이에 세미 슈퍼바이즈드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학기가 끝나면은 그 강의 평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제 강의 평가의 대부분은 칭찬이고 그 한 10%, 5% 정도는 다 글씨 얘기예요. 제 나쁜 평은 100% 글씨 얘기였어요. 아무튼 미안합니다. 어쨌든 고칠 수가 없어요. 30년 지났기 때문에. 네, 세미 슈퍼바이스드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슈퍼바이스드, 언슈퍼바이스드가 뭐냐? 일단 리버스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딱 봐도 좀 생긴 게 달라 먹었으니까 좀 다른 주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슈퍼바이스드랑 세미 슈퍼바이스드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이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상사를 얘기할 때 슈퍼바이저, 감독관 얘기할 때 슈퍼바이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상사, 우리를 감독하는 관리자가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가르쳐요. 지도를 합니다. 언슈퍼바이즈드는 말 그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지도 학습, 그러니까 지도를 받지 않고 학습하는 그렇게 두 가지 종류를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분류랑 획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분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분류하는 거예요. 사진이 들어와요. 사진이 들어왔을 때 남자다. 사진이 들어왔을 때 여자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분류를 하는 거를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회귀,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거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를 맞추는 게 목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사진으로 어떤 스냅샷을 찍어요. 그러니까 뭐 축구 경기를 본다. 축구 경기를 봤을 때 승률이 얼마냐? 승률이 뭐 70%다, 뭐 20%다, 뭐 10%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는 남자, 여자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출력값으로 내보내는 아웃풋으로 나오는 녀석이 분류에서는 남자, 여자라고 하는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아웃풋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분류라고 얘기하고요. 연속적인 값이 나온다고 하면은 연속적인 값이라고 하는 건 그냥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가지고 그 사진을 통해서 떤 클래스에 남자에 해당한다, 여자에 해당한다, 뭐 강아지에 해당한다, 고양이에 해당한다. 이런 거를 나누는 거를 분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값을 알아맞히는 거. 현재 사진을 봤을 때 뭐 행복도가 얼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인다. 뭐 농구 경기, 축구 경기 이런 거 봤을 때 승률이 얼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혹은 타임 시리즈로 이전 30일 정도의 주가를 봤을 때 다음 주가가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거 예측하는 연속적인 숫자를 예측하는 걸 우리가 리그레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주로 배울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 위주로 배울 건데 맨 처음에 기계학습을 공부할 때는 리그레션을 기준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배우고요.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맨 마지막에 강화학습으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도학습은 그래서 우리가 정답값이 있는 경우에 어떤 사진을 봤을 때 남자 또는 여자라고 하는 분류 기준이 정해져 있죠. 남자 또는 여자겠죠. 뭐 요즘 세상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레이블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알아맞히는 아웃풋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거를 알아맞히도록 학습하기 때문에 지도를 주는 거예요. 정답 데이터가. 이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도 예를 들어 주가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10년 정도의 주가 차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30일 받고서 다음 31일째의 주가를 예측하는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10년치의 데이터가 모여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30일 동안 주가가 이랬으면은 31일째는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정답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답값이 있는 거를 가지고 학습할 때는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비지도학습은 뭐냐? 비지도학습은 이런 분류 기준이 될 만한 정답 데이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분류 기준이 될 만한 정답 데이터가 없는 경우, 예를 들면은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들이 그냥 무작위로 찍혀 있어요. 무작위로 찍혀 있는데 누가 봐도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여기 동그라미 하나처럼 뭉쳐져 있는 게 보인다면은 얘네들을 분리하고 싶겠죠. 그거를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릅니다. 레이턴트 팩터 파인딩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PCA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에요. PCA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데이터 분포가 이런 식으로 X1과 X2 평면에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때 우리가 얘네들을 봤을 때 이 점은 X1이 얼마고 X2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뭐 표기하고 얘네들은 X1이 얼마고 X2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점들에 대해서 2차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점들의 분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X1과 X2 두 개를 알 필요 없이 예를 들어 이 대각선 선상에 얼마나 오른쪽에 존재하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PCA라고 하는 걸 쓰는 겁니다. 뭐 이 PCA 말고도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지만 레이턴트 팩터 파인딩에 속하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지만 이 PCA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두 차원까지 필요 없다. 이 선상에서 U라고 하는 값 하나로만 뭐 U가 0이면은 여기고 U가 뭐 10이면은 여기고 이런 식으로 변수를 줄이는데 차원을 줄이는데 이 차원에서 1차원으로 바뀌었죠.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이런 것들에 쓰이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스퍼바이스 러닝을 배우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이 명확하게 들어있지 않은 경우는 언스퍼바이스 러닝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세미 슈퍼바이스는 뭐냐? 자, 이 PCA는 좀 복잡하니까 머리에서 잊어도 상관없거든요. 머리에서 잠깐 잊어봅시다. 우리 클러스터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은 이 클러스터링 같은 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클러스터링 봤을 때 점들이 레이블이 없죠. 정답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점들이 무작위적으로 찍혀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 안에 어딘가는 남자고 어딘가는 여자라고 하는 두 가지 클래스로 분류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는 레이블을 몰라요. 우리는 레이블을 모르지만 정답값이 뭔지 모르지만 정답값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맨 처음에 클러스터링을 하겠죠. 클러스터링을 해서 대충 이렇게 두 개의 동그라미가 생긴다는 거를 만들고 나서는 이 두 개의 동그라미가 이 각각의 클러스터 아이디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점은 클러스터 1번에 해당한다. 이 점은 클러스터 2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정답 정보를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클러스터 아이디를 가지고 지도 학습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정답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클러스터링 같은 비지도 학습을 이용해서 정답값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지도 학습을 하는 거. 이거 세미 슈퍼바이저 혹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뭐 SSL 이런 식으로 줄여 부르기도 해요. SL, SSL. 그렇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정답값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x라고 하는 입력값에 대해서 정답값 y를 알아맞히는 어떤 함수 f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입력값이 있고요. 입력값에 대해서 정답값이 있고 그 관계를 배우는 함수 f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라고 하는 함수에 x라고 하는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y라고 하는 정답값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죠. Running mapping f from input x to output y.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x라고 하면은 입력값을 의미하고요. y라고 하면은 출력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력값 x에 대해서 y가 출력되도록 강아지 사진에 대해서 강아지라고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뭐 신경망 모델이 됐든 선형 분류 모델이 됐든 여기 들어가는 어떤 기계학습 모델,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함수를 학습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x라고 하는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함수를 통해서 강아지라고 분류하는 거를 하고 싶은 거죠. 입력값 x는 다차원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반드시 뭐 1차원 데이터가 아니라 다차원 데이터로 들어갈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미지 같은 게 대표적인 다차원 데이터죠. 이미지 보면 픽셀들이 여러 개잖아요. 픽셀들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미지 한 장이라고 해도 이미지 한 장에 들어가 있는 차원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웃풋 데이터 Y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모델에서는 카테고리컬한 데이터, 강아지 또는 고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컬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F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수로 뭐 기계학습 모델 혹은 인공신경학 모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계학습, 머신러닝의 목표가 되는 그 모델, 프로그램 그거가 F가 되는 거죠. 이때 Y 해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수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수에 해시 붙으면은 모자가 이렇게 씌워지면은 이거 Y 해시라고 있거든요. Y 해시라고 있는데 이렇게 모자가 씌워진 거는 Y에 대한 예측값이라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측값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y라고 하는 거는 정답값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정답값, 강아지, 고양이라고 하는 정답값이고 이 y hat은 실제 정답값이 아니라 우리가 f를 통해서 얻은 y에 대한 예측값이에요. 우리 모델이 예측한 값이기 때문에 y hat으로 쓰는 거고요. 우리의 목표는 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학습하는 거의 목표는 뭐냐면은 X랑 Y, 입력 이미지랑 그 이미지에 대한 정답 값들이 이렇게 싹 지어져서 1번부터 n번까지 n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사진, 레이블, 사진, 레이블, 사진, 레이블 이렇게 두 개가 쫙 지어져서 n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건데 이 n개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해서 f라고 하는 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함수는 뭐 하는 거예요? y햇을 출력하는데 그 y햇이 y랑 같아지도록 만드는 게 분류 모델 학습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아까 여기에서 existing 데이터, 여기 존재하는 데이터 보면 x랑 y가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죠. 입력값에 대한 정답값이 다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정답값 같이 안 오죠. 입력값 그냥 x만 들어옵니다. x만 들어와서 정답값을 y hat 예측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이거 각각이 하나하나씩 이미지인 거예요. 이미지 하나씩 들어왔을 때 F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그게 0이다, 1이다, 2다 이런 식으로 정답 카테고리 0에서부터 9까지라고 하는 10개 카테고리를 알아맞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사이파 10이라고 하는 거는 어, 요거 이 데이터셋의 이름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핸들 리튼 디짓 이렇게 해가지고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손으로 쓴 거. 데이터가 엠리스 데이터고요. 사이파 10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적인 사물 10개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에어플레인, 오토모빌, 버드, 캣, 디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사물들
10개 카테고리로 존재하는 사물들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인데 얘네들도 분류하는데 많이 쓰는 데이터들입니다.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맞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분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리그레션, 회귀죠. 회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같아요.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x라고 하는 입력값이 있고 y 햇이라고 하는 출력값이 나오는데 이 y 햇이 정답값인 y랑 같아지도록 만든 함수 f를 학습하는 게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학습에서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리그레션에서의 차이점은 이 y가 연속적인 값, 그냥 숫자로 나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정보를 보면은 중고차 정보 같은 거 보면은 차 종도 있고 차에 대한 연식 몇 년 차, 몇 년에 나온 차다. 키로수, 그러니까 몇 킬로미터 주행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있겠죠. 사고 이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면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값이 자동차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가격은 카테고리컬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연속적인 숫자가 들어오잖아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숫자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모델을 잘 학습한다고 하면은 이 자동차의 정보를 딱 넣어주면은 그거에 적절한 자동차의 가격을 알아맞혀 주는 게 이런 게 리그레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리그레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y hat을 알아맞히는 게 여전히 y랑 같아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연속적인 숫자예요. 그죠?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속적인 숫자가 아니라 카테고리잖아요. y가 강아지면은 y hat도 강아지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숫자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연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랑 강아지를 연상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이랑 2,000만 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우리 대충 계산할 수 있잖아요. 빼기 해가지고 절대값 씌우면은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인 숫자들끼리는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저거 맨날 빼먹는데 이 절대값 달아줘야 돼요. 절대값 달아줘서 우리가 둘 사이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주면은 되는 거죠. y랑 y 햇 사이에 뺐을 때, 빼고 나서 절대값 씌웠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됐을 때가 베스트인 거예요. 0이 됐을 때가 베스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절대값 씌운 거가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f를 찾겠다라는 게 이 리그레션 문제의 학습 과정입니다. 요거 아그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넘파이에서도 요거를 그대로 써요. 넘파이 파이썬의 넘파이에서도 이거 그대로 쓰는데 아그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민은 뭐예요?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아이고. y랑 y 햇의 절대값을 최소화할 거예요. 최소화하는데 그게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f를 찾겠다. 이 아그는 아규먼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함수에서 입력값을 우리가 아규먼트라고 부르는데 이 안쪽에 있는 게 최소로 만들어주는 아규먼트 f를 찾겠다라는 뜻이 이 아그민의 표현 방식입니다. 수식 내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수식 내 값은 절대값 얘기하는 거죠. 아규먼트 f를 찾겠다. 어떤 거는 어떤 F는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어떤 F는 성능이 좋아서 오차가 적게 발생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F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될 겁니다. 언수바이즈 러닝, 클러스터링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 원래 이제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한 아이디가 없었는데 어, 클러스터에 대한 아이디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을 클러스터 다른 색깔로 표시한 게 클러스터 1번, 클러스터 2번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눠놓고 다시 분류 모델 학습시키면은 그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레이턴트 팩터 파인딩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PCA. 데이터의 이거 정의를 보면은 데이터의 유용한 특징, 그 재밌는 특징, 인터레스팅 특징들을 찾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중에서 PCA는 분산이 최대가 되는 축을 찾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원래는 X1과 X2 둘 다 알아야지 점을 표현할 수 있지만,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이 축 위에다가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축 하나로만, 그러니까 U라고 하는 축 하나로만 표현하고 싶다라는 게 PCA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분산을 최대화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점들을 다 투영시켜서 우리가 점들을 다 이렇게 일렬로 만들어서 X1과 X2 2차원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U라고 하는 값 하나 1차원만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을 쓰겠다라는 게 이 레이턴트 팩터 파인딩의 작동 원리입니다. 뭐 이런 거 어디다 쓰냐? 우리 물고기 같은 거 잡았다고 했을 때 물고기가 뭐 몸무게도 있을 거고 길이도 있겠죠. 몸무게랑 길이가 같이 크면은 당연히 같이 커지는 이런 일렬로 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나올 거예요. 어떤 물고기가 가장 비싸다라는 거를 우리가 평가한다고 했을 때 몸무게랑 길이를 둘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분포시켜 놓고 PCA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축상에서 이 U라고 하는 새로운 축상에서 이쪽에 오른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비싼 물고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몸무게랑 길이라고 하는 데이터 차원, 특징 차원 두 개를 다 쓸 필요 없이 한 개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디메저널티 리덕션,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축소하는 차원을 축소할 때 많이 쓰입니다. 지금 당장 든 물고기 예시에서는 차원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어서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PCA를 적용시킬 때 보면 차원이 막 몇십 개, 몇백 개 되는 거에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줄이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이유나 목적이 되게 명확한 편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두 개에서 하나밖에 안 되니까 큰 차이가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강학습은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강학습 할 얘기가 많아서. 잠깐만. 배터리가 얼마 없군. 쉽지 않은데. 잠시만요. 배터리 얼마 없어도 태블릿은 있으니까 태블릿으로 필기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접속해야 해서 잠시만요.